어린 왕자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 레옹 베르뜨에게 내가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는 것을 어린이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답니다. 먼저 이 어른은 세상에서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어른은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른의 책들을 비롯하여 어린이를 위한 책들까지도 모두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살고 있어서 내가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로도 부족하다면 옛날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에게 이 책을 바치기로 하지요. 어른들도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바치는 말을 이렇게 고쳐 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뜨에게 1. 나는 6살 때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계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여기에 옮겨 보았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다. 그런 다음 꼼짝 않고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동안에 삼킨 먹이가 소화된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정글 속에서 벌어질 만한 신기한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처음으로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1호입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무섭냐고? 모자가 뭐가 무서워?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닙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주었습니다. 어른들이란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만 이해를 한다니까요. 내 그림 2호는 이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뱃속이 보이건 안 보이건 보아뱀 그림 같은 것은 집어치우고 지리와 역사, 수학, 국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해 무척 기가 죽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늘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이들에겐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는 세상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지리 과목은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한번 척 보고도 거기가 중국인지 미국의 애리조나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밤에 하늘을 날다가 길을 잃었을 때 지리 공부는 더욱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는 어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나는 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꺼내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늘 이거 모자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얘기나 원시림 얘기, 별들 얘기 같은 것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카드놀이나 골프 혹은 정치나 넥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괜찮은 사람을 한 명 알게 되었군 하면서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한 말동무 하나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6년 전 어느 날 내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엔진 속 어딘가가 부서져 버렸지요. 그런데 정비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정말이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을 버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뗏목 위에 홀로 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놀랐겠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고 들려왔습니다. 응? 양 한 마리만.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남자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훗날 내가 그 아이, 즉 어린 왕자를 그린 것 중 제일 잘된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물론 내 그림은 실제 그 아이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6살 때 주위 어른들이 화가를 그만두라며 내 길을 꺾어 놓아서 뱃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까요. 어쨌든 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고 도무지 피곤하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목이 말라 보이지도 않았으며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요. 나는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사람은 누구나 너무 기막힌 일을 만나서 어리둥절해지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을 그려달라니 참 별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지리와 역사, 그리고 수학과 국어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분이 좀 언짢아져서 그 꼬마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개의 그림 중에서 뱃속이 안 보이는 보아뱅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싫어, 싫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거든. 나는 양이 필요해. 그러니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내 그림을 알아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렸어요. 꼬마는 내가 그린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양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친구는 싱긋 웃더니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양이 아니잖아. 염소야. 잘 봐. 뿔이 있잖아. 그 바람에 나는 또다시 양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그림도 먼저 것처럼 퇴짜를 맞고 말았어요.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양이 필요해. 비행기 엔진을 고치는 일이 급했던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쓱 그려주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었던 양이야.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해? 그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서. 괜찮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새끼 양이니까.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 작지도 않은데. 잠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났습니다. 3.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나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면서도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 왕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별 생각 없이 내게 한 말들을 통해서였어요.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는 여기다 비행기를 그리지는 않을게요. 그건 내가 그리기에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은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란다. 나는 약간은 기분이 우쭐해져서 어린 왕자에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네. 어린 왕자가 깔깔 웃어대는 바람에
나는 다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사실 나는 속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어린 왕자가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야?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이 말에 나는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밝혀줄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아 얼른 물었습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니? 어린 왕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저걸 타고 멀리서 올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혼자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가 왔다는 다른 별에 대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슬쩍 말하고 난 후 내가 얼마나 궁금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져서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이 상자는 밤이 되면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물론이지. 내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에 양을 묶어둘 수 있는 줄하고 말뚝도 그려줄게. 그러나 내 말은 어린 왕자를 무척 놀라게 한 모양입니다. 묶어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양을 묶어놓지 않으면 아무데로나 가버릴 거 아니니? 그러면 귀를 잃어버릴 거고.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 한번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긴 어딜 간단 말이야.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갈 수도 있고.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사는 별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멀리 갈 수도 없는데 뭘. 4. 이렇게 해서 나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구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금성이니 하며 사람들이 이름 붙여놓은 큰 별들 말고도 하도 작아서 망원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별들이 수백 개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별들 가운데 새로운 별 하나를 어떤 천문학자가 발견하게 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옥성 325번 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나는 어린 왕자가 온 별이 소옥성 B612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별입니다. 그때 그 천문학자는 세계 천문학 회의에 나가서 자기의 발견을 거창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가 입고 있던 옷을 보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장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식이지요. 입은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의 발견을 인정해 주지 않다니. 그런데 그때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모두 정장 차림의 양복을 입어라. 만약 명령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소옥성 B612가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천문학자는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다시 세계 천문학회의에 나가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내가 소옥성에 대해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다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수집하니? 라는 식으로 묻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걔 아버지 수입이 얼마나 된대? 어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오늘 나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있는 아주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하면 어른들은 얼른 그 집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대신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만 알아듣지요. 오늘 난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래야 어른들은 비로소 이렇게 외칩니다. 와, 정말 근사하겠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대볼까요? 그것은 어린 왕자가 멋있었고 깔깔 웃었고 또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고는 여러분을 그저 어린애로만 취급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의 이름은 소옥성 B612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얼굴을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른들을 너무 탓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어른들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애초에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즉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지요.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 몸보다 조금 더 큰 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실감났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단숨에 읽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미어지는군요. 내 친구인 어린 왕자가 자기 양과 함께 떠나버린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진실한 친구를 잊는다면 나 역시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다른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물감 한 통과 연필을 샀습니다. 그림을 그려두려고요. 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6살 때 뱃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 말고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본 어린 왕자의 모습들을 힘 닿는 데까지 비슷하게 그려볼 생각입니다. 훌륭하게 그려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고 또 어떤 그림은 전혀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는 너무 크고 어디서는 너무 작게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가 입고 있던 옷 색깔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럭저럭 짐작해서 그리는 수밖에 없답니다.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어린 왕자는 나한테 자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같은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어른들을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든 게 분명해요. 5.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대해 그리고 그가 별을 떠나와서 여행한 일에 대해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툭툭 무심결의 한 말들을 통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지요.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들었던 바오밤 나무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주 걱정스럽다는 듯이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렇다니까. 야, 그렇다면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커다란 나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수십 마리씩이나 데리고 온다 해도 한꺼번에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거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코끼리라는 말을 듣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별은 아주 작아서 코끼리가 수십 마리라면 차곡차곡 폭에서 쌓아 놓아야 할걸. 영리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바오밥 나무라고 해도 크게 자라기 전까지는 아주 작겠지? 물론 그렇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그러자 어린 왕자는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까닭을 알아내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싹이 난다는 것은 몰래 땅속에 숨어서 잠들어 있던 씨앗들 중 하나가 갑자기 기분이 내켜 잠을 깨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선 기지개를 한번 켠 다음 온순하고 귀여운 어린 새싹 하나를 해를 향해 쏙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앞에 보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었습니다. 별 전체가 온통 그것 투성이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뽑지 않으면 도무지 없앨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밥 나무를 제때 뽑아버리지 않으면 별을 엉망으로 만들지요.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으면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별은 작은데 수많은 바오밥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것들은 틀림없이 별을 산산조각 내고 말 거예요.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해줘야 돼.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바오밥 나무를 즉시 뽑아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물론 어린 나무일 때는 그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 둘을 구분해서 뽑아내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내게 지구 어린이들의 머리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바오밥 나무 그림 한 장을 잘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지구 어린이들이 별을 여행하게 되면 그 그림이 도움이 될 거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을 때가 있지만 바오밥 나무 뽑는 일을 미뤘다가는 큰일 나지. 내가 아는 어떤 별에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만 세 그루의 바오밥 나무를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습니다. 나는 원래 근엄한 말투로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에 대해 어린이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 또 만약 작은 별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을 경우를 겪게 될 위험을 생각해서 내 평생에 특별히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린 것도 바오밥 나무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나 어린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시 말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바오밥 나무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린 나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에 왜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커다랗고 웅장한 그림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바오밥 나무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위험을 빨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요. 6.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나는 너의 단조롭고도 쓸쓸한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단다. 오랫동안 내게는 해가 지는 모습을 달콤하게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오락거리가 없었지. 나는 그 사실을 너를 만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알게 되었단다.
너는 그때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가 지는 걸 보러 같이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그러자 너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어리둥절해하며 빙긋이 웃었지. 아참,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네. 그래, 너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구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미국이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있는 시각이란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지. 내가 살던 작은 별에서라면 앉아있던 의자를 한 발짝만 옆으로 돌려놓으면 되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볼 수가 있었지. 어떤 날은 말이야, 43번이나 해지는 걸 보았어. 너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어. 마음이 아주 슬플 때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정말 좋아. 그럼 43번이나 해지는 모습을 본 날, 넌 아주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7. 어린 왕자를 만난 지 닷새째 되던 날, 그 양 덕분에 수수께끼가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어린 왕자가 난데없이 내게 불쑥 질문 하나를 던진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서 고심했던 문제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네? 양은 눈에 보이는 대로 뭐든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꽃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때 고장난 비행기를 수리하면서 너무 꽉 죄어진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비행기 고장이 너무 심한 것 같고 마실 물도 거의 다 떨어져서 이만저만 걱정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시는 어디에 쓰이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알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사를 푸느라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지요.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려서 생긴 거야. 뭐라고? 그러자 잠시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내게 톡 쏘아 붙였습니다. 아저씨는 순 엉터리야. 꽃들은 연약해. 또 순진해. 걔네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를 보호한단 말이야.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힘이 센 꽃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이번에도 나사가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때려서 빼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 제발 좀 그만해.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답한 것뿐이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엔진 위에 몸을 숙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어린 왕자에게 비행기는 아마 흉측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아저씨는 지금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이 말이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 혼동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린 왕자의 황금색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별에 시커먼 얼굴을 한 신사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별을 쳐다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보지도 않았지. 그가 하는 것은 계산하는 일뿐이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렸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버섯이었다고. 뭐라고? 버섯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애써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뻘건 얼굴의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만약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한 송이 꽃이 오직 내 별에만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어린 양이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가운데 단 하나뿐인 어떤 꽃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는 저 별들 중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 어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다 우스워 보였거든요. 어떤 별, 어느 작은 별에, 아니 나의 별에,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내 꽃에게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어린 왕자를 달래주어야 할지, 어떻게 어린 왕자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이 너무나 못났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눈물의 나라는 신비롭습니다. 8.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작은 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고 어린 왕자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풀 사이에서 피어났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져 버리곤 하는 그런 꽃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를 한 씨앗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른 것과 달라 보이는 그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바오밤 나무의 일종일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내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거기에서 금방이라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며칠 동안 녹색 방에 숨어서 자기의 고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 둘씩 다듬으면서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 꽃은 거친 털이 많이 나 있는 계양기비꽃처럼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날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피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정말이지 귀여운 꽃이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몸단장을 하느라 며칠이 걸린 것도 당연하지요. 그 꽃은 어느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바로 그 시간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정성스레 단장을 한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제 막 잠이 깼네요. 죄송해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지요.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해와 같은 시각에 태어났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꽃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침 먹을 시간이죠? 제 식사도 좀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물뿌리개를 가져와 꽃에게 신선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이렇듯 꽃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다소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 몸에 있는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내 별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아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고요. 난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꽃이 뾰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위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 가진 거 있으세요? 바람이 싫다니 식물이 그러면 어떡하지?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내게 유리덮개를 좀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시설도 나쁘고 내가 살던 곳에는...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꽃은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지요. 뻔한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게 부끄러웠던지 꽃은 얼른 헛기침을 2번 한 다음 자신의 실수를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유리덮개 좀 가져다 달라니까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려고 일부러 세게 기침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을 진정으로 아끼기는 했지만
그런 행동을 본 뒤에는 꽃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꽃이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리는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졌지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꽃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이란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지. 함부로 짓거리는 말에 신경 쓰면 안 되거든.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는데 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던 거야. 그 꽃이 발톱 이야기를 할 때에도 듣기 싫다고 귀찮아 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어야 했는데.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린 왕자는 다시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정말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버리고 꽃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또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지. 꽃이 나를 애먹인다고 해서 도망쳤지만 그러지 말아야 했어. 작은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따뜻한 마음을 보아야 하는 건데. 겉으로는 불평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좋아하고 있던 그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어. 그러고 보면 꽃들은 너무 복잡해. 하지만 난 그때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거야. 어린 왕자는 철새들이 이동할 때 그것들의 힘을 빌려 자기의 별을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별을 향해 떠나는 날 아침에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습니다. 활화산들도 잘 쑤셔서 정성껏 청소하였습니다. 그에게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습니다. 활화산은 아침 식사를 데울 때 아주 편리했습니다. 휴화산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린 왕자가 늘 말했던 것처럼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청소를 해 주었지요. 화산들은 잘 청소되어 있을 때 폭발하는 일 없이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잘 타오릅니다. 물론 지구의 화산들을 청소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화산들은 우리에게 많은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좀 슬픈 심정이 되어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씨앗들을 뽑아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늘 어린 왕자가 해왔던 일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친근하고 다정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다 보니 어린 왕자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잘 있으라고. 비로소 꽃이 기침을 했습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것은 아니지요. 꽃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날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다 보니 어린 왕자의 눈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잘 있으라고. 비로소 꽃이 기침을 했습니다. 물론 감기에 걸린 것은 아니지요. 꽃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날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야 돼. 웬일인지 꽃이 투덜거리지 않는 게 이상해서 어린 왕자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하고 부드러워진 꽃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꽃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난 널 좋아했어. 정말이야. 그런데도 넌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 내 잘못이야.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부디 행복하길. 그리고 그 유리덮개는 내려놔.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감기가 심한 것도 아닌데 뭐. 시원한 밤바람은 오히려 몸에 좋을 거야. 나는 꽃이잖아. 그래도 짐승들이 나비를 만나고 싶다면 애벌레 2-3마리쯤은 견뎌야지 뭐. 나비는 무척 예쁘다지. 이제 나비 말고 또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 가버릴 테고. 짐승들은 걱정 안 해. 나도 발톱이 있잖아. 발톱으로 막으면 돼. 꽃은 천진난만하게도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어요. 그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질질 시간 끌지 마. 빨리 떠나라고.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지요.